이미 전세는 기울어졌습니다. 1942년부터 동남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연합국에게 박살나기 시작한 일본. 그런데 1945년 5월에는 독일도 항복을 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버티기를 시전합니다. 이미 독일이 항복하기도 전이었던 1944년, 일본은 항복을 했어도 진작에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일본은 1945년 8월 15일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왜 버텼던 것일까? 지난 시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렸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 대화를 할 줄 알았지만 오히려 엄청난 융단 폭격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사실 2차 세계대전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미 태평양 여러 지역에서 박살나고 있었고 수도였던 도쿄까지 대공습을 받았던 일본이 1945년 8월까지 항복을 하지 않고 버텼던 거죠.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선 천황과 군부 그리고 메이지 유신 세력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만 다른 나라를 이해하려다 보니 다른 나라의 과거 역사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은데, 일본의 저 세구도를 이해하면 우린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행했던 일본의 여러 행동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천황이란 존재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었다는 사실 말이죠. 사실 메이지 유신 이전의 일본 역사 1000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천황이라는 존재의 얼굴조차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천황은 원래 자기가 살던 주변 지역이나 다스리고 일본의 중앙정부 정치는 대부분 막부의 쇼군 같은 사무라이들 중 짱먹은 사람이 다스리는 형태였는데, 문제는 일본 국민들이 천황의 얼굴은 몰라도 어마무시하게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라며 마치 종교처럼 추앙하던 사람이 천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막부의 쇼군들은 천황 목에 칼들이 밀고 자기 쇼군이라는 것 천황에게 인정하라며 만방의 백성들에게 알리라며 협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죠. 즉 일본 역사에서 한국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사람들, 그러한 쇼군들의 입장에선 천황은 그저 지방 호족이자 국민들은 신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천황은 그저 일본 막부 쇼군들에게 쓸모가 많은 물건 정도였던 거죠. 일본은 정말 오랫동안 사무라이 정권, 일본판 무신정권 시대였던 막부체제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등급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일본 사회에서 사무라이들 중 하위층이었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개무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급 사무라이들의 불만은 점차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일본 와서 가쁜 문 열으라고 문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산업혁명 이후 미국은 오지게 많이 만든 새우깡들 재고 처리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미국 페리 제독은 어거지로 새우깡 사줄 나라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던 건데, 당시의 미국 페리 제독이 이끌고 온 미국의 해군력을 당시 에도 막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미국이 문 열어라는 것 못 막겠다면서 문 활짝 열어주기 위해 통상조약을 맺기 시작하는데, 일본 내에서 개무시당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 실제로 명분이었을지 진정 애국심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도 막부 저 쓰레기 같은 정부는 자존심도 없다면서 어디 문을 활짝 여냐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대정봉환, 개차반 취급받던 일본 하급 사무라이들의 쿠데타가 성공하면서 자기들이 정부의 실권을 잡고 허수아비로 메이지 천황을 앉혀놓으려는 작업, 에도 막부가 모든 실권을 100% 천황에게 양도하게 되는 대정봉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대정봉환 이후 1000년 동안 얼굴 듣도 보도 못하던 천황이 실제 일본 정계 중심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물론 천황은 허수아비로 앉혀놨을 뿐 실질적인 권한은 하급 사무라이들이었지만 말이죠. 그런데 미국 배 때문에 문 열었다며 국가를 위해 에도 막부 쳐낸 사람들이 막상 정권 잡더니 미국과 통상무역하고 기술 오지게 배우면서 문 활짝 연 채로 개양잘만 해먹습니다. 그렇게 하급 사무라이들이 얼굴도 제대로 모르던 천황을 등판시키고 뒤에서는 지들이 해먹기 시작했던 일련의 사건들,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총칭하는 겁니다. 그냥 페리 제독이 문 두들겨서 일본이 개양한 게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일련의 모든 과정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천황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해먹기 시작한 하급 사무라이 출신들, 그들이 바로
메이지유신 세력인 겁니다. 그렇게 천황 허수아비로 앉혀놨던 메이지유신 세력, 그들은 의회를 설립하고 일본을 입헌군 주제 국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이토 히로부미 같은 총리라는 직책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되었든 당시까지 천황은 바지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메이지유신 세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본의 내각, 일본 초기 내각은 바지사장 천황의 군대, 일본의 공식적인 군대를 편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군대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일본 군대가 생각보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승승장구 일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당시 메이지유신 세력들이었던 정치인들은 군부들에게 일 잘하고 있다며 칭찬 오지게 해주곤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쟁 승승장구하던 일본 군부가 정치인이었던 메이지유신 세력들에게 사무실에 앉아있는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냐면서 꺼지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급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일본, 천황이라는 존재도 얼굴 까기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일본, 애초에 정부 형태 자체가 바뀐 지 얼마 안 되었던 일본이었으니 사실상 야생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군부든 정치인이든 아니면 천황이든 해군이든 육군이든 누구든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겁박을 하거나 뒤집어 엎어서 해먹을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군부는 다시 한번 천황을 이용합니다. 천황에게 공식석상에서 얼굴 까고 사진 찍히러 나왔어. 메이지유신 세력들 일 오지게 못하고 군부들은 일 잘한다고 국민들에게 얘기하라고 시키기 시작했죠. 군부가 메이지유신 세력 개박살내고 자기들이 해먹기 시작했던 이때 일본 국민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천황의 얼굴을 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갑자기 지난 1000년 동안 입 다물고 있던 천황이, 그리고 메이지유신 세력과 군부에게 끌려다니던 바지사장 천황이 허수아비로 살기 싫다며 실권을 가지겠다며 직접적으로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얼굴 까고 국민들이 칭송해주고 추앙해주던 천황, 이 기회에 얼굴 까고 자기들 대놓고 정치할 각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1921년 쇼와 천황 때부터 천황과 군부는 합심해서 기존 메이지유신 세력 정치인들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20년대부터 실제 일본에서는 사실상 천황과 군부가 함께 다해먹기 시작합니다. 기존 정치인들도 군부 출신들이 다해먹기 시작했고, 천황은 그 군부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1931년 일본 정치인들과 천황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일본 관동군 군부가 지들 멋대로 만주사변을 일으킨 겁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나자마자 일본에 있던 정치인들과 천황은 눈알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오더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군부가 지들 독단으로 큰일을 저질렀으니 서구여강들이 일본에게 대놓고 무슨 간섭을 할지 일본 내부에서도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한 가지 일본 입장에서 다행이었던 것은 만주사변 당시 다른 서구여강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주사변이 일어났던 1931년 당시 유럽은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의 여파로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그랬으니 일본이 아시아에서 뭔 짓을 하던 신경을 덜 쓰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만주사변 이후에는 천황과 일본 내각들도 서구여강들이 우리에게 덜 신경 쓴다면서 결국에는 중일전쟁까지 일으킵니다. 그런데 중일전쟁 당시만 해도 일본 내부에서조차 자신들이 실제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실제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던 일본, 천황도 그 상황이 나쁠 것 없었습니다. 군부는 천황 폐하의 군대라며 천황 팔아먹으면서 전쟁 오지게 일으키기 시작했고, 전쟁 끝나면 자기들이 해먹을 생각에 환장해 있었습니다. 천황은 군부가 자신을 팔아먹어서 전쟁에서 이기고 있었으니 수많은 일본 국민들은 천황을 더욱 추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저번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 선 시계 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필리핀 주변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않으려던 미국의 견제세게 후려맞기 시작했고, 더 이상 군수물자 후달리던 일본도 전쟁을 더 확전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이 수출 금지 같은 견제를 시작할 때 당시 천황과 군부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겁니다. 천황과 정치인들은 당시 자신들이 선 넘었다며 미국과 원만하게 협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군부는 그냥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된다고 말 같자는 생각을 하던 겁니다. 태평양 전쟁 직전 당시 일본의 총리는 도조 히데키. 이 양반도 원래 일본 육군 군부 출신이었는데, 그런데 도조 히데키는 그래도 군부 출신이었지만 생각이 아예 없진 않았었습니다. 미국이 석유와 철강을 일본에 보내질 않고 있었으니 최대한 빨리 전쟁을 빠르게 끝내고 영토를 최대한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냥 생각 없이 미국에게 어그로 끄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마자 일본 군부는 도조 히데키에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말라며 그냥 밀어버리면 된다며, 우리 대일본 제국의 군대에게 패배란 없다며 개무식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당시 태평양 전쟁 직전 일본 내부에서는 아무리 총리가 도조 히데키였지만 군부와 정치인들 모두 파벌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사공 진짜 더럽게 많았었습니다. 당시 일본 내부에서는 육군과 해군도 지들이 잘났다며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당시 일본 해군은 자신들도 국민들에게 인지도도 올라가고 이쁨 받으려고 어떻게든 뭔 일을 일으키고 싶어 했었는데, 갑자기 일본 해군이 지들 멋대로 몇 달 뒤에 진주만 폭격할 거라며 총리였던 도조 히데키에게 재가도 받지 않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총리에게 재가도 받지 않고 지들 멋대로 군사행동을 하던 당시 일본 군대, 단순하게 이해하면 당시 천황에 있든 말든 총리가 있든 말든 지들 멋대로 행동하던 사공 오지게 많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구도를 이해해야 일본이 과거 역사에서 했던 행동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일본 해군이 지들 멋대로 진주만 폭격하자마자 도조 히데키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진주만 폭격 이후 실제로 연합국 군대들이 몰려오면 탈탈탈탈 털릴 수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태평양 전쟁 초기 일본 군대가 연합국들을 상대로 승승장구를 하는 겁니다. 진주만 폭격할 당시만 해도 후달려하던 도조 히데키, 이후에는 너무나 잘 싸우고 있다며 계속 싸우라며 우려를 응원으로 바꿔서 카톡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1945년 5월 일본과 함께 동맹관계였던 독일이 연합국에게 항복을 한 겁니다. 게다가 이미 1944년부터 일본의 전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연합국의 군대는 점차 동남아 전 지역에 있던 일본 군대를 괴멸시키기 시작했고, 일본의 수도였던 도쿄와 몇몇 도시들은 대공습으로 도시 건물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도 일본은 도대체 1945년 8월까지 왜 항복을 안 하고 있던 것일까? 당시 미국의 목표가 일본 섬 전체 점령 그리고 천황제 폐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태평양 전쟁을 시작으로 아예 일본 섬 전체를 자신들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했었습니다. 게다가 천황이라는 존재 자체를 폐기하려고 했었죠. 그랬으니 만약 당시 일본이 그냥 항복을 한다면 전쟁 내내 설치고 다니던 군부 지도자들과 천황의 모가지는 그냥 날아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랬으니 개기고 개겼어. 나중 가서 어떻게든 자기들 모가지 안 날아가는 쪽으로 협의를 본 후 항복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에서 대기를 타고 있는 군대와 섬으로 상륙을 해서 점령을 하려는 군대의 싸움은 무조건 섬에서 대기 타는 군대가 유리합니다. 섬으로 올라오는 족족 쏴갈기면서 전투가 시작되니 상륙하는 군대가 섬을 점령한다 해도 상륙 점령한 쪽의 피해도 어마무시해지니까 말이죠. 그랬으니 당시 일본 천황과 군부는 연합국이 일본 섬 자체로 상륙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그 이전에 좋게 자기들 모가지는 간수한 상태에서 해피엔딩으로 끝낼 계획으로 버티고 있던 거죠. 그러나 천황의 군부의 바람과 달리 1945년 8월 미국은 당시 완성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형 무기였던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투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몇 발을 더 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당시 원폭 2방 터졌을 때까지도 일본의 군부는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황은 원폭 터지자마자 군부에 통수를 치고 그 길로 연합국에게 연락했어 자신의 천황 지위와 모가지만 남겨준다는 조건 하에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는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으니 일본 항복 이후 있었던 국제 전범재판에서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수많은 군부 출신들이 사형 선고를 받지만 일본의 천황은 목숨을 건진 겁니다.
이렇게 일본 국내의 정치 구도를 보면 일본의 천황은 항상 일본 군부나 정치인들에게 이용을 당해왔고 1900년대 초반 와서야 천황도 기회를 잡고 군부와 정치인들을 이용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도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일본 내각 총리들과 천황의 불협화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를 돌아볼 때 일본이 평화헌법을 폐기해봤자 얼굴마담 천황이 모두 뒤처리를 해야 하니 말이죠. 그런데 1945년 8월 도대체 미국은 왜 굳이 구태여 원자폭탄을 사용했던 것일까? 단순히 미국 군대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용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다른 이유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십시오.